소설은 2024년 상반기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입니다. 벌써 50세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 읽어보면 근대문학 읽는 듯한 클래식함도 있고 주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측 가능한 좀 뻔해 보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 아까 조금씩 그 이유에 대해서 20자평을 하면서 말씀들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실망이 크셨던 심진경 선생님. 제가요? 아니 실망의 크기를 뭘 기준으로 쟀죠? 아까 목소리에 힘이 점점 한 빠지더라고요. 줌의 기력이었어요. 네. 한 줌의 한 나도 느꼈어. 나보다 더 실망하신 느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단편적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에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뭐가 있냐면은 그 메밀꽃 필 무렵의 세계. 저 동이가 내 친자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친자 확인의 그러한 숨겨진 서사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아이를 이렇게 집으로 데려갔다가 내가 볼 때 그 아일린 그 부인이 다시 나가! 데려다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다시 그래서 막달레나 수녀원에 그걸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얘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걸렸던 이 아이를 내가 안고 간다. 가고 있다. 그 도덕적 어떤 그 충만함, 그 기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단편적 세계가 어떠한 정서적 클라이막스, 이런 거 그리고 저 이제 좀 어리석고 좀 바보 같은 저 사람, 저 사람에게서 보이는 어떤 한 줌의 쓸쓸함과 슬픔을 나는 발견했다는 그러한 어떠한 사소한 삶의 한 단면을 발견한 기쁨 그런 이태준의 많은 단편 소설들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발견의 기쁨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단편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자기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 구축된 자기 세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그 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자들에게 어떤 순간적 어떤 공감이라든가 삶의 어떤 처절한 단면이라든가 그 이후에 남는 씁쓸한 여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를 자기들 개별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정말 단편의 전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힘이. 급격한 기력의 저하.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신영철 평론가가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를 얻게 된다. 이 결말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이 작가가 이 막달레나 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이제 형제복지원을 연상시키는 정말 오랫동안 이게 지금 형제복지원이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거의 한 몇백 년을 이게 이러한 국가와 그다음에 종교가 결합한 그러한 그 이 인권 유린과 착취의 문제인데 이러한 엄청난 이 재난을 사회적 재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룰 수도 있구나. 그것도 이렇게 단행본으로 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이 단편 제 생각에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 단편적 세계에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이게 하나의 단행본으로서 어떤 완결됐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작가가 굉장히 자기의 책임을 좀 이제 방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런 작가의 어떤 세계 인식의 수준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뭐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 그럴 거예요. 네. 박에서는.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제 입장 같은 경우도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시선을 확장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단편 미학을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대한 이 결국에 독자의 수요와 출판 시장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해 더 의미 있어지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설은 정말 어떤 소시민으로서의 이 펄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말 앞부분의 내용은 심지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선한 도덕적 갈등이에요. 이렇게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이제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었던 미세스 뭐 어떤 부인분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집에서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이 살고 지금은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딸만 5을 낳고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나는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아무런 뭐랄까 사회적인 나보다 더 못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에 자꾸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선한 도덕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하나 속된 말로 빌드업을 해서 이제 수노회의 그 석탄을 배달하러 갔던 그 길에 거기에서 이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다가 그 갈등이 이제 극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마지막 이제 선택의 결론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잘 엘리베이팅 되도록 빌드업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 미학에 정말 맞춤하게 잘 짜여져 있고 그걸 읽어나가는 만족감만으로 사실 이 소설이 이렇게 팔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한국의 이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 혹은 어떤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상품성 말을 좀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상품성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그거는 결국에 이 단편적 소설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독자들의 어떤 요구와 정말 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편을 읽고 장편이라고 하는 거는 기승전결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택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반응, 세계의 반동, 실현, 뭐 갈등 이런 것들이 가장 밀도 있는 수준으로 극화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편에서는 끝이 나고 나서도 에필로그를 궁금해하는 그러한 형태의 후일담의 세계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편의 세계는 후일담을 상상할 수 없게 굳이 상상할 수 있지만 상상하지 않아도 이 완결된 세계를 충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어떤 이 소설의 구축된 세계가 지금 대중독자들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에서 딱 도덕적 만족감을 제공을 해주고 나도 저런 방식으로 사실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개입하고 나서의 우리는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 후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지만 개입을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딱 만족시켜주는 시점에서 하나의 소설이 딱 끝이 나고 심지어 이게 이렇게 단행본으로서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충족된 감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전체적인 소설의 형식, 시장의 트렌드, 사람들의 요구, 삼박자가 잘 맞았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자평에서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 포기를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저는 갈등이 없고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인지 부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맞은 집중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집중력이 도둑맞는 이유는 우리의 한정되어 있는 인지 이 자원을 얼마나 많은 곳에 써야 됩니까? 사실 인터넷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대에 사실은 소설을 읽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떤 그 내용상의 여러 가지 인지적 부하들을 견디는 것조차도 사실 힘든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는 사실은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윤리라는 것은 갈등하고 분투하고 사실은 생각이 필요한 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도덕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수녀원, 형제복지원을 연상시키는 이 끔찍한 국가가 결탁해 있는 이 폭력이라는 것은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악인 거죠. 그 악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인지 자원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건 무조건 나쁜 거, 절대악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설은 또 방금 웅변대회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성토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양심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 인지적 부활을 주지 않고서 내가 굉장히 어떤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전략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소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책이 50세를 찍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띠지에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라고 되어 있고 역대 부커상 후보 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구조차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역대 부커상 받은 수상작도 아니고 후보 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이라는 것이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는가? 짧다는 게 이제 미덕이 되는 시대인 그쵸. 거죠. 짧은 그러니까 소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다라는 것이 이제 미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문구를 쓴 것 같고요. 집중력이 도둑맞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반박 불가죠. 저도 한 세대 한 명만 나오는 박건일이라는 사람이 싱귤러한 존재거든요. 싱귤러 참 좋아해. 유사일의 한 명. 유사일의 한 명이죠. 유사일의 한 단군 일의 최초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하고 시너지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을 정말 압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를 거대하고 크고 강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냥 내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소한 것을 바꿔 나가세요. 사소한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 안에서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 혹은 자기적 개발적인 어떤 시선 이런 방식으로도 이 소설이 읽힐 수 있게, 물론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소재는 굉장히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에 있는 걸 파고 들어가면 이 세계가 전달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며칠간의 풍경이고, 또 아일랜드가 우리는 아일랜드 잘 모르지만 특히 90년대 풍경인 거죠 이게. 80년대에서 90년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쯤인 것 같아요. 일단 음. TV도 나오고 뭐 왜냐면은 그러니까 완전 과거는 아니에요. 펄롱이 40 몇 맞아요. 년대 출생인데 네. 맞아요. 지금은 40대 50대쯤 되고 네. 아마 90 몇 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세기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게 생각하는 낯선 이국의 근대 풍경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굉장히 안정적인 세계라는 느낌이 들어서 읽기가 일단 힘든 게 없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요즘 한국에 잘 나갔던 소설과 비슷한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막달레나 세탁소에 그 모티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그건 후광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리뷰했던 몇몇 소설들을 보면 역사적 사건을 갖고 그걸 후경으로 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의 그 관련한 인물의 내면에만 집중하는 소설, 일련의 소설들이 많았잖아요. 뭐 최은영의 소설도 그랬고, 뭐 김금희의 소설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소설이 그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후경으로 빼놓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갈등 여기에만 집중한 이 방식이 요즘 나왔던 한국 소설 잘 팔렸던 것과 꽤 유사하게 전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데 이게 이제 선의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잖아요. 사실 이 소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씌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윌슨 부인의 선의가 결국 그 윌슨 부인의 선의를 이 사람이 깨달으면서 그 소녀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 이 작가는 깔아놓고 뒤에 그걸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정경에 수녀원을 들어가기 전에 까마귀 떼를 묘사해놓고 그 다음 수녀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뭘 묘사해놓고 성격을 규정해놓고 뒤에 가서 그걸 푼다든지, 또 인물을 묘사할 때도 어떤 사람의 선의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이기적인 면모들 이런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그 술집 여주인 같은 경우에 선의를 보여줘요. 주인공한테 뭔가를 주기도 하고 선의를 보여주지만 또 저 수녀원에 대해서는 시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않고 뭔가 앞과 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처음에 윌슨 부인이 보여줬던 이 선의로 인해서 결국은 내 존재가 구축되었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배경과 맞아떨어지는 선의에 대한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배경과 이 선의에 대한 판타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더하기 제가 요즘 학생들 그 스토리 페이퍼 말하다 보면 이런 내용 많거든요. 뭔가 선의에 대한 판타지 그 정도로 이게 격화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디테일이 있는 이 다르겠지.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 걸 건드리면서도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설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착지하고 있는 이 안전한 지점이 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는 지금의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근대적인 형식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클래식한 형태의 옛날 소설인데 지금의 독자들의 어떤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이걸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재밌게 생각이 됐어요. 정말 잘 구축된 소설인 게 여기 이제 번역자도 첫 단락 번역에 대해서 작가한테 직접 자문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첫 단락이 뭐 나무에 대한 묘사, 연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부두, 그리고 뭐 흑맥주처럼 이제 강이 물에 젖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냥 묘사예요, 묘사. 근데 이 묘사 안에 사실은 이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착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이 묘사로 풀어낼 수 있게끔 최대한 번역에 고심을 해달라 이런 식의 작가가 요청을 했다고 이제 번역자가 밝히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작가가 굉장히 말했던 것처럼 또 묘사부터 요 인물부터 그리고 그들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면모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앞뒤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 이 수순의 방식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소설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가독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무슨 운수 좋은 날에 눈이 올 듯 올 듯하다 비가 왔다가 이 소설 전체의 어떤 무드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그 주제 의식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런 식의 기후나 풍경에 대한 어떤 묘사,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 어떤 이야기의 입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수렴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이 굉장히 단편적 세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장르가 단편이다. 근데 이제 지금의 경향이 예전이 아니라 또 최근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위픽 시리즈가 그 단편 소설 하나를 단행본 하나로 출판하고 있고 또 그것도 꽤 반응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음과 모음에서 그 트리플 시리즈가 단편 3개를 묶은 건데 이젠 세 편도 버거워. 이제 한 편이면 충분해.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됐고 이제 그거를 좀 짧게 줄여보라는 거죠. 뭘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냐.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영상의 길이도 더 짧아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품 문학 작품의 길이도 더 짧아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고 흐름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장편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그런 장르가 적어도 지금은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장편의 세계 사실 뭐 소설가 여기 계시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를 구축하는 어떤 자기만의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물론 처음에 뇌피셜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른 독자들에게 설득을 이제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읽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내가 만든 이 방대한 어떤 세계를 선을 보이는 그런 식의 방식,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방식의 이제 소설은 어려운 건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단편이라는 장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단편만의 어떠한 특유의 미학적 어떤 이게 그 미학적으로 구축된 단단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얘를 데리고 왔다라는 그 만족감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이제 뭐 엄청난 그 얘기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독자들한테는 이제 그 이후의 얘기까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네 막달레나 그 수녀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5.18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막 그 사실을 폭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그거를 몰래 비디오를 보고. 근데 이제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다 후경으로 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중요한 사실을. 그 후경 그 사실로 비롯된 뭔가가 있지만 주인공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제 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소설이 어슐러 루긴의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건 거의 단편보다 더 짧은 소설인데, 오멜라스라는 곳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행복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한 작은 아이의 불행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 오멜라스를 밤에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소설이 끝나버리거든요. 이 소설, 이 키건의 소설에 나오는 이 마을도 사실은 그 식당 여주인의 말도 있었지만
수녀 막달레나 수녀원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세계인 거죠. 오멜라스 같은 그런 작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막달레나 수녀원이라는 그 고통의 공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소소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라는 점에서 오멜라스와 비슷한 공간인 거죠. 근데 제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이 소설에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아까 심리학 선생님께서도 이 십자평 말씀하실 때 그 한줌의 도덕이라는 표현을 미니마 모랄리아죠. 그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도덕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근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단 보면 별 얘기가 아닌데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결국은 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교합을 해서 다시 그 오멜라스로 돌아가서 이 오멜라스를 바꾸려고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바꾸려고 할까라는 식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는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차원의 상상인 것이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로 다시 회귀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인 윤리와 개인적인 도덕 간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두 소설이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브이로그 중에서도 막 이혼의 과정을 다루는 브이로그도 이렇게 있고. 요새 브이로그 전문가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 왜냐면 내가 브이로그를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떠요. 그리고 막 되게 막 힘들게 쿠팡 알바하는 그런 사람들의 브이로그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보다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브이로그가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에 전개되는 이 사람의 안온한 일상 되게 소박하지만 그러나 나름 탄탄하게 구축된 그 안전한 그 굴곡이 없는 삶의 울타리 이런 것이 주는 그 안전함,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이 소설을 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소설의 시작이 뭐 소설가가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오늘 강조하세요. 아니 보통 소설의 시작이 우리가 보통 예전에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이제 평탄하게 큰 갈등이나 문제 없이 이루어졌던 어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의 어느 하루가 갑자기 미세한 뭔가 차이가 발생하고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 오늘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개인의 선택 막 이런 문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처음은 그러한 그 안온한 일상에 그어진 금 혹은 안온한 일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안온한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어떠한 그 불길한 어떤 세계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절반까지는 굉장히 안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이 세계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이 사람도 딸을 넷이나 키우고 있지만 다 모든 딸들이 다 착하고 아무튼 그런 소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나는 뒷부분에 이 사람의 이 도덕적 선택보다는 아예 앞부분에 이 평탄한 그러면서 단단하게 구축된 이 안온한 일상을 보는 그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오히려 빠져드는 거다 이 소설에. 그러니까 그 안온한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그 부인, 자기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부인의 어떤 면에서 별 관계 없는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선의와 호의와 애정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감사함, 그 개인에 대한 감사함, 그 개인의 호의에 대한 감사함이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 되갚음으로써 다시 이제 그 막달레나 수녀원에 있는 그 소녀를 구출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호의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호의로 끝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없고 이 마을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이제 배경으로만 후경으로만 처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생애 주기를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쭉 현재로 다시 이제 오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쫓아가면서 아 그래 우리가 최소한
사람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안심감을 주는 거죠. 내가 엄청 막 무슨 뭐 사회 진보를 위해서 막 투자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도덕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안온한 오후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 책을 두고 홍차를 마시면서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얘기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어 그지?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여자애를 데리고 오면서도 계속 갈등을 해요. 얘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 장소에. 근데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무슨 그 후원금 몇만 원 내는 것도 사실 엄청 막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면서 그걸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내가 몇 년 동안 내야 되지? 라는 그런 식의 또 계산을 알게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법한 도덕적 갈등을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많은 독자들한테는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가 아닐까. 갑자기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소설에 대한 해석도 그러니까 갑자기 톤이 올라가면서 좀 긍정적인 텐션이 해석으로 내 생각에 아니, 별 생각 없이 점증하고 왔다. 있어요 지금 텐션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즘 이제 제 책 때문에 윌라 오디오북 열심히 들락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윌라 오디오북은 또 장르 문학이 강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플랫폼으로 듣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윌라는 자기 개발이 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또 소설을 찾아 읽는 걸 보면 뭐 상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센 게 앞순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소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여전히 갈등이 세고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드라마와 영화의 세계인데 종이책에서 기대하는 바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종이책에서 기대하는 바가 아까 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온한 세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소비는 분량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내 책이 넷플릭스보다 비싼데 한 달 이용료보다 비싼데 도대체 책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답이라기보다 그 고민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종이책에서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질 않는구나. 이게 단편이든 장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정서적 충족감 플러스 내가 책을 읽었다는 감각. 근데 그 감각은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 감각이 아니고 이제 전소전 소설 1위라든가 맨부커상 후보로 올랐다든가 요 감각 더하기 이제 내가 원하는 정서적 충족감 요거를 종이책에서 원하는구나.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종이책계의 명품이고 이게 여기에 지금 이제 에르메스 루이비통이 찍혀서 나오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감수성일 수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하고 하면서 이 친구한테도 얘기했듯이 명품 소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종이책은. 일종의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심리랑 좀 닮아 있는 게 아닌가. 명품은 뭐 크고 작고 실용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꺼이 15,000원을 지불하고 이 책이 13,200원. 13,200원을 지불하고 이 책이 내 집 서재에 이렇게 꽂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방 안에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렇죠. 사실은 명품 열쇠고리 같은 것들은 한 개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100만 원? 사람들이 열쇠를 안 쓰잖아요 이제. 근데도 열쇠고리를 그 100만 원짜리를 사잖아요. 왜? 열쇠를 안 쓰는데? 요새 키링이 요새 유행이에요. 키링이 유행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키링 그거를 100만 원짜리 가죽 조그맣게 생긴 그러지 명품 키링이라고 사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 실용적인 중에서는- 목적, 기능적인 목적과 그쵸.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또 명품 중에서는 가성비잖아요. 키링 그쵸. 100만 원 주고 사는 그쵸. 거. 그 가방을 그 브랜드 가방을 살려면은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얼마나 싸? 100만 원에 그러니까. 만족감 경험을 주는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그때 1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책을 소유하고 읽었다는 이 느낌.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것. 그래서 종이책에 대해서 바라는 게 사람들이 옮겨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쉬죠. 네. 자 그러면 짧은 감상하고 긴 감상과 짧은 원인 분석을 끝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